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윤입니다. 신체 손해사정사 2차 논술 시험 무료 강의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지난 시간까지 이 화면에 보이는 손해배상금 산출의 각 요소, 강론 부분까지 다뤘고요. 뭐 노동력의 상실률, 중간이자 공제, 뭐 경과연수표, 월 현실소득액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 판단의 한 요소로 이번 시간에는 보험급여, 특히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중에서 휴업급여는 법령의 70%를 평균임금의 70%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한다는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월 현실소득액이 지급돼 뭐 조건이 제시되면은 나누기 30하면 평균임금 되겠고, 일당으로 조건이 주어지면은 일당 곱하기 73%가 평균임금이 되겠고, 반대로 평균임금에 곱하기 30일 하면은 월 현실소득액이 되는 그런 관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 월 현실소득의 그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장애에 대해서 뭐 내지는 사망시 유족급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장애 판단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손해배상의 일실소득, 뭐 사망이든 후유장애든 이 일실소득 손해배상금하고 산재보험에서의 장애급여 내지는 유족급여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관점에 있어서 장애급여라든지 유족급여 산출 방식을 알고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특히 장애하고 유족급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첫 번째로 먼저 장애급여를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장애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1급은 1474일분, 평균임금의 1474일분, 14급은 55일분,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장애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법제처 사이트에서 이 법령을 검색해 보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좌측에 보시다시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모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각 부처의 장관들이 뭐 작성하는 것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을 볼 때는 이렇게 3단 비교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법제처 사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하시기에, 또 법령에 대해서 판단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 비교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항상 세 가지를 같이 보는, 뭐 따라서는 행정규칙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장애급여하고 유족급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보시면은 장애 등급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 등급의 기준에서 한글 파일도 있고 PDF 파일도 있고 뭐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강의를 위해서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애 별표 6의 장애 등급의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은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당된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해 놓은 게 신체 부위별 장애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 보통 법령에서
이 장애의 기준과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을 장애의 등급을 판단하는 뭐 1급에서 뭐 14급까지 판단하는 기준을 뒀다면은 중증이든 경증이든 기준을 뒀다면은 어떤 경우에 중증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 경증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 1급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 2급으로 보고 신체 부위별로 각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제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법상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 등급 기준 이게 시행령에 나오는 거고 시행규칙에 여기 보시면 시행규칙 돼 있죠.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시행규칙 세부 기준 장애 등급의 기준 이렇게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두 눈이 실명된 사람은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명이란 무엇인가? 실명에 대해서 시력의 장애에서 쭉 장애 등급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실명이란 안구를 잃은 경우 눈알 이걸 자체를 안구라고죠. 안구를 잃어버린 뭐 적출되거나 경우 또는 명암 밝고 어두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실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눈의 장애에 대해서 실명이란 어떻게 된다. 이런 기준을 실명된 사람은 1급으로 보고 어떤 경우를 실명으로 보느냐 이런 기준을 별도로 구분을 다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 모두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입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말하는 기능이 어디에 나오는가. 눈의 장애가 지나가고 귀도 해당이 없고요. 코도 해당이 없고 입의 장애. 자, 이게 보시면은 1급의 제2호의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은 1급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란 구순염, 입으로 입술 순자죠. 치설염, 치아하고 혈, 설, 혓바닥, 구개음, 입을 열었을 때 후두음, 목소리에서 나오는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한다. 또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 교합과 배열 상태, 아래턱의 개폐 운동 등에 따라서 아래턱의 개폐 운동,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란 유동식 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 유동식이란 흐를 유자네요. 움직일 동자. 흘러서 씻거나 이런 음식이 아닌 예를 들어서 물, 액체 이런 걸 유동식, 죽 외에는 음식물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말 그대로 씹을 수 없으니까 죽이나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들이킬 수 있는 그런 음식 말고는 섭취를 못 하겠죠. 여기에서 씹는 기능과 AND의 조건이네요.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두 가지 조건 다 완전히 해당되어야지만 1급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등급에 해당되고 그 등급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된다는 것 자체를 법령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장애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장애는 손의 배상에서 따지는 맥브라이드 장애가 있고, 다음에 약관, 개인보험이죠. 개인보험이라고도 하고 장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장기보험에서 다루는 과거는 등급장애, 장해라고 합니다. 현대는 신체 부위별 지급률, 그래서 13개 부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통합해서 ADLS 장애평가법, 이렇게 해서 현대는
총 14가지의 장애를 평가합니다. 신체 부위 13군데, 다음에 ADLS 장애, 그래서 14개의 장애 평가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법령에 의한 거. 법에 의한 장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법, 산재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수없이 많은 장애, 뭐 특수건물 배상 책임에서 장애를 평가해서 뭐 책임보험까지 얼마를 뭐 등급별로 얼마를 보상하고, 이런 기준 자체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평가 기준을 보는데, 이 하나를 보는 것 자체가 어떤 법률에 의한 장애를 평가하는가를 찾고서 그 장애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뭐 법령에 의한 장애 몇 급에 해당된다, 뭐 장애 지급률은 뭐 장애 등급별 보상일수는 얼마다, 등급별 보상 한도는 얼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주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외우는 게 아니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구분하고 각각의 장애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애를 평가하고 법령에는 어떻게 장애가 있다. 또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봤으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장애를 보면요, 이게 지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장애, 이 후유장애 구분과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대인배상원만 적용되는 사고에서 대인배상의 장애 등급별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가, 이게 보시면은 한도 금액으로 되어 있죠. 정해지는 그 부분을 판단할 때 이 장애를 씁니다. 제가 이 파트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러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법상은 1등급에 뭐 두 눈에 실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눈의 실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신규칙에서 또다시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눈이 실명된 사람이라고 해서 1급은 1억 5천만 원 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눈이 실명된 사람. 그러면 이 실명된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쭉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 실명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여기서 이제 실명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기준, 등급 기준과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기준을 한번 보면은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 사이의 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 가락뼈 사이의 관절을 이상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의 경우에 손가락뼈 이상의 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 손가락뼈 이상을 잃어버린 게 이제 첫 번째 마디 그 이상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등급에 해당되느냐. 손가락 쭉 보시면은 손가락, 이 지금 보시면은 한쪽 손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기준이 나와 있죠. 이게 몇 급이에요? 7급에 해당되는 손가락 잃은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되는데, 이 7급에 대해서는 한쪽 손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동시에 잃어버린 사람, 또는 한쪽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형태로 해서 사람은 7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평가의 장애에 대한 기준이
손해배상에서는 맥브라이드, 약관에서는 개인별로 가입한 장기보험에서는 신체 부위별 장애, 나머지 모든 장애는 법령에 그 기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나중에 일반 배상 책임에서의 뭐 여러 가지 강제보험, 책임보험에서 논하는 장애 기준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령을 찾아야지만이 그 법령에서 논하는 장애 또는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등급을 주어진다고 했고 보상 한도도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자, 또 하나 산재법에서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산재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사망은 평균임금의 1301분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망하면은 평균임금의 1301분을 보상한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두면 돼요. 그 다음에 규정일 때 산재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1급이면 1474일분, 14급이면 55일분 준다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보시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따라서 산재보상법 별표 2 어디 있겠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애급여표 나오죠? 이 장애급여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미리 다운을 받아놨었는데 장애 등급이 1급이면은 1474일분을 일시 보상하고 2급이면은 1309일분을 보상하도록 이렇게 1급에서 14급까지 등급별 보상일수가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장애 등급별 보상일수 왜 외워야 되느냐?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노무사 시험이라면은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두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노무사 시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짜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아마 출제위원도 이 문제를 만약에 제시한다면 등급별 보상일수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줄 것이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특이한 거는 장애보상연금이 되어 있죠. 장애보상연금은 1급에서 3급은 의무적으로 연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이 선택이 가능한 조건이에요. 근데 4급부터 7급은 연금을 해도 되고 일시금을 해도 되고 선택 조건이에요. 근데 1급에서 3급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연금으로 밖에 수령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2분의 1 받고 2분의 1을 연금하고 일시금하고 이런 것 자체는 뭐 따로 뭐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겠는데 1, 2, 3급은 무조건 2분의 1 연금이든 전액연금이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손익상계를 할 때는 연금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 선택이 가능하고 1급에서 3급은 의무적으로 연금을 해야 된다는 정도만 머릿속에서 두고 피해자가 나중에 생존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자체로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손해배상금하고 산재급여하고 보상급여하고 조정할 때는 연금 1급이라 하더라도 일시금 1474일분하고 연금 상계를 조정을 하는 것이지 연금 500일분 받았다. 500일분의 연금하고 500일분의 연금액하고 일실수익하고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무시를 하고 일시금 산출액하고만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연금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표로 넘어오면은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에서의 장애 상실 수익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산재보험에서의 장애 일시금이 이 사람이 1급인데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산재보험에서 7천만 원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에서의 5천만 원을 선택할래요? 산재보험 급여에서의 1급 7천만 원을 선택할래요? 당연히 누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7천만 원을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이 추가 청구, 이 최종적으로 손익상계에서 받는 금액은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 내지는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산재를 받으면은 손해배상에서 못 받는다.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산재에는 보상청구권이 없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손해배상금에서 유리한 거는 유리한 것대로 가져오고 산재보험에서 유리한 거는 산재보험대로 가져와서 이거를 조정해서 유리한 것만 골라 담아서 보상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재보험에서의 장애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만 손해배상금하고 보험급여하고 산재보험하고의 각각의 손해 보험급여 산출만 할 줄 안다면은 나머지 조정은 유리한 것만 골라 해서 추가 청구 나기도 하고, 이게 최종적인 조정의 결과표, 좋은 것만 골라 담은 이 추가 청구표가 실질적으로 산출한다면은 나머지는 논술 시험에서 보상 책임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산재보험에서의 보상 책임이 보험급여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나머지는 손해배상금을 산출해 가지고 보험급여 산출해서 유리한 금은 골라 해서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면은 논술 시험 답안지가 완성될 거예요. 물론 손해배상에서 원인이 자동차냐, 자동차 보험, 자동차 이외의 사고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다른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물론 여기는 중간이자 공제 경관연수표 산정하는 거 이런 것 자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서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단 말이죠. 그 부분만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또 이거 수험생들이 이거를 외워야 됩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평균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의 70%, 요양비에 대해서 급여의료비만 보상한다. 그 다음에 장애급여, 유족급여에서 평균임금 1301분, 장례비에서 평균임금 121분, 장애급여에서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 보상일수가 정해져 있다. 그 정도 내용은 외워야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손해배상은 첫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손해배상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손해사정을 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상식선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감정이입을, 사건에 이입을 해가지고 제가 피해자라면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일을 못했네? 그럼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희업손해. 당연히 한 달에 500만원 벌었던 사람이라면은 500만원 못 벌어들인 적극 소극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굳이 그걸 외운다는 관점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대입을 해보면은 굳이 이 복잡한 표, 사실상 복잡하진 않아요. 이러한 표를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건데, 적어도 수험생이라면은 이 정도는 몇 번만 풀이해보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달달달달달달 술술술술 시험 답안지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 네 번째 시간까지, 오늘이 네 번째 강의인데
짧은 강의지만 손해배상하고 건재보험하고 조정, 보험금 산출, 강론문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다룬 거예요. 이 부분을 각각의 법령, 각각의 약관, 손해배상의 법리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서 배우는 뭐 이런 강의, 그런 데서 얼마든지 배우셨잖아요. 그 배우는 그 내용에 학원에서 뭐 동영상 뭐 인터넷에서 실강을 하시 뭘 하시는 분이 이 표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강의를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역으로 보고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손해배상금 산출할 때 어느 부분, 이 파트의 이 표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냐는 것 정도만 알고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25분, 30분 정도의 강의에서 제가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표를 완성하는 절차를 가져가 보도록 할 겁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제가 만들어서 그 예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표를 완성시켜 보면은 서너 개 문제만 다루어서 이 표를 완성시켜 보면은 손해배상금 산출, 보험급여 산출, 조정까지 바로 끝납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원인이 어떤 거냐? 자동차 보험 이론을 적용할 거냐? 일반 배상책임 이론을 적용할 거냐? 각각의 배상책임에서 특수한 상황, 자동차 사고에서 특수한 상황, 그런 부분만 깨쳐가면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지 않을까. 적어도 보험금 계산 문제는.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부터는 이 표를 이용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 표를 완성하는 그 과정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제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보면 충분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